안녕하세요. 모티리온 박기돈입니다. 네,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는 촬영을 어떻게 좀 미뤄볼까 고민 중이긴 한데 일단 비를 맞으면서 조금이라도 살펴보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다음에 또 촬영을 해야겠죠. 자, 비가 내리면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이제 산성비를 많이 걱정을 하시죠. 저도 이제 서서히 나이가 들고 있어서 조금씩 걱정되고 있는데, 산성비를 유발하는 물질 중에는 질소산화물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오늘 마침 질소산화물을 처리하는 그 SCR이 이 차에 적용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이따가 저기 요소수 집어넣는 거 이야기하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뒤에 공부 타임이 있습니다. 네, 오늘 시승할 모델은 기아 모하비 더 마스터입니다. 지난번 서울모터쇼 때 마스터피스라는 이름으로 잠깐 쇼카로 등장했었는데 거의 그 모습 그대로 해서 이름을 더 마스터라고 출시가 됐고요. 지난번에 박상준 기자가 시승을 했는데 그때 저희가 한국에 없다 보니까 마침 그때 시승을 못 해가지고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만나보게 됐습니다. 이미 많은 정보들이 이미 공유가 되고 있어서 모든 부분들을 꼼꼼하게 살펴보기 힘들 것 같고 최대한 간단하게 살펴보되, 우선 제가 궁금한 부분 중에 첫 번째는 승차감이에요. 이 프레임 셰시 위에 바디가 올라가면서 부싱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보강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과연 승차감이 얼마나 좋아졌을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잘 나오긴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외에 무슨 최첨단 전자장비들이 많이 적용이 된 점도 사실 상당히 반갑고요. 외관은 이게 페이스리프트다 보니까 엄청 잘 나왔죠. 이미 많이 봐왔는데 실제로 저 아직 실내를 못 봐가지고 어우 실내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내 느낌이 어떤지도 상당히 궁금했는데 오늘 드디어 이제 모하비를 만나봅니다. 사이즈는 기존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페이스리프트인데 지난번에 페이스리프트 한번 했을 때는 거의 바뀐 게 없다가 이번에는 일단 외관이 확 바뀌었는데 사이즈는 똑같고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국내에서 엄청나게 잘 나가고 있는 팰리세이드랑 비교를 해보면 휠 베이스는 불과 5mm가 짧고 길이는 5cm가 짧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팰리세이드랑 비슷하다. 근데 팰리세이드는 모노코크 바디에 앞바퀴 굴림의 사륜구동을 적용한 모델이고, 이 차는 프레임 셰시 위에다가 바디를 얹은 프레임 타입의 후륜구동 기반의 사륜구동이다. 네, 그래서 지금 비가 더 많이 오고 있습니다. 네, 디자인 잠깐 살펴보시면 앞모습이 확 바뀌었습니다. 와, 제가 봤을 때는 허머 느낌이다. 허머 H2나 H3 느낌이 좀 많이 납니다. 여기가 굉장히 볼드한 느낌으로 돼 있죠. 페이스리프트인데 본네트 바뀌고 범퍼 바뀌고 팬더까지 바뀌었습니다. 뒤쪽 팬더는 안 바뀌었어요. 옆모습하고 뒤 팬더까지는 안 바뀌었는데 앞부분은 여기가 다 바뀌었으니까 사실은 엄청나게 많이 바뀐 거죠. 근데 사실 이제 이 외관만 보면 그래도 좀 페이스리프트란 느낌이 나는데 실내는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예전 같았으면 이 정도는 풀체인지라고 했겠죠. 현대기아차가 아마 한 10년 전이었으면 풀체인지라고 했을 텐데 이제는 워낙 많은 분들이 자세히 잘 아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페이스리프트가 된 거죠. 근데 이제 어쨌거나 지금 풀체인지 모델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때는 프레임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새로운 모델이 등장을 하겠죠. 근데 지금 이 정도만 하더라도 저는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거 사실 풀체인지라고 생각하고 보면 진짜 잘 나왔거든요. 디자인 엄청 잘 나왔죠. 기아 마크 대신 모하비 마크를 적용을 했습니다. 자, 옆모습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똑같아요. 뒤에 보시면 요 라인을 그대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팬더, 이게 팬더가 아니구나. 팬더인데 여기 같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기까지 지금 같이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옆부분에는 바뀐 게 없더라. 여기는 여기 옆에 있는 이 두꺼운 패널 이 부분은 그때도 디자인이 조금씩 달랐었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아래쪽에 이 알루미늄 크롬 느낌으로 굉장히 볼드한 느낌을 잘 적용을 해 놨고요. VGT V6 3.0 요거 강조를 해놨습니다. 지금 현재 6기통 3.0 디젤 엔진을 얹고 있는 국산차는 이게 유일하죠.
자, 보시면 여기가 바뀌었어요. 아, 철판을 바꿨구나. 어쩔 수 없네. 여기 이제 요소수 넣는 구멍이 추가가 되면서 지금 여기가 바뀔 수밖에 없죠. 자, 이 이제 요소수 사실은 저도 이 SCR이 적용된 차들이 수입 차들도 많아지고 하면서 궁금했었는데 귀찮아가지고 이게 사실 넣기 귀찮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또 저희 시승할 때는 사실 요소수 채워야 될 일이 사실 별로 없으니까 공부를 잘 안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공부를 좀 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배기가스 중에 질소산화물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질소하고 산소가 결합된 기체예요. 대기 중에 대부분 공기가 질소하고 산소죠. 근데 질소하고 산소가 따로 있는데 근데 배기가스에는 그것들이 결합된 물질들이 나와요. 가스가. 그게 이제 뭐 이산화질소, 일산화질소 이런 거죠. 제가 30년 전에는 그래도 화공학도였다 보니까 약간 오늘 좀 너무 나가나? 자, 어쨌거나 정리를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여기 이제 SCR, 뭐 EGR 이런 여러 가지 그 친환경적인 장치들이 적용되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거는 SCR이에요. Selective Catalyst Reduction. 그래서 선택적 촉매 환원 장치. 선택적이라는 말은 배기가스 중에 배기가스 안에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질소산화물, 낙스라고 이야기하는 질소산화물만 골라서 원래 이제 질소하고 산소가 붙어 있는 그런 기체인데 그걸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 촉매를 사용해서 분리를 시켜서 질소는 그냥 내보내면 대기 중에 질소니까 전혀 유해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산소는 물로 만들어서 배출을 하니까 그러니까 원래 아주 유해한 가스를 질소와 물로 분해해서 대기 중에 배출하도록 해주는 장치가 SCR이고 거기에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요소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배기가스가 나오는데 거기에다 요소수를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이 화학작용을 해가지고 질소하고 산소가 분해가 돼서 무해한 가스와 물로 배출이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다 이제 요소수를 집어 넣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에드블루라고 적혀 있는데 요 에드블루는 그냥 상표명이에요. 요 SCR에 들어가는 이거를 이제 유럽에서 에드블루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가지고 용액을 집어 넣는 거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유록스가 제일 유명하죠. 일반 주유소에 가서 기름 넣을 때도 거기 이제 탱크에서 이렇게 집어 넣을 수 있도록 유록스를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제일 쉬운 방법은 평상시에 이제 그 요소수 레벨을 확인을 하시다가 기름 넣으실 때 채워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주유소에서 집어 넣으시면 제일 쉽고 근데 이렇게 멀리 이동하시다가 또 만약 요소수를 채워야 될 경우에는 휴대용으로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유록스를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트렁크에 넣고 다니시다가요. 여기 지금 3.5L 유록스인데 요게 밑에 뽁뽁이가 찍찍이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딱 붙여 놓거나 아니면 그물 같은 게 있으면 그 속에 속 집어 넣으면 되고 이런 형태로 돼 있어서 그냥 뚜껑 열고 집어 넣으면 돼요. 저도 이게 진짜 궁금해 가지고 오늘 제대로 한번 테스트를 해 보려고 유록스를 갖고 왔고요. 자, 요게 이제 뭐냐면 요소수거든요. 요소수는 뭐냐면 요소하고 수니까 물에다가 요소를 타놓은 거예요. 그럼 요소는 또 뭐냐? 오늘 진짜 제대로 화학 공부하시는 겁니다. 요소는 뭐냐? 저 어렸을 때는 요소 비료라고 시골에서 요소 비료를 많이 썼거든요. 그 요소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 사실은 최초에는 오줌에서 추출을 했어요. 오줌에서 추출을 해가지고 이게 우리 흔히 이렇게 쉬하면서 비료 준다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사실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사람이 이제 몸속에서 단백질이 분해가 되면 암모니아가 생성이 돼요. 그 암모니아는 일반적으로 이제 가스로 나오기도 하고 냄새나는 암모니아 가스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몸속에서는 요소로 바뀌어 가지고 소변으로 배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요소라고 이야기할 때 그 요자가 무슨 요자냐 하면 오줌 요자예요. 그래서 분뇨, 방뇨, 뭐 비뇨기과 할 때 그 요자가 다 똑같은 요자거든요. 그래서 그 요소를 물에다가 타놓은 게 이제 이 요소수인데 이 요소수가 이제 뿌려지면 배기가스에다 요소수를 뿌리면 그게 이제 분해가 돼서 유해한 물질이 무해한 물질로 바뀌어서 배출이 된다라는 거죠. 요거 요소수 같은 경우는 이 SCR이 적용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주행하는 동안 요소수를 계속 뿌려주는 거거든요. 배기가스가 나올 동안에 꾸준하게 뿌려줘야만 그게 이제 환원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요소수가 떨어져 버리면 그러면 이 SCR 장치가 고장이 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럼 요소수는 요즘 이제
생각해보면 되게 쉽잖아요. 물에다가 요소 타놓은 건데 그게 뭐 어렵나요? 그렇게 생각할 수, 쉽게 말하면 오줌이기도 한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아무래도 장치 자체가 워낙에 정교한 장치다 보니까 이 요소수도 굉장히 순도가 높고 그 함량이 되게 정교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순도가 높고 좋은 제품을 쓰지 않으면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면 이제 뭐 고장날 우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웬만하면 이제 유록스처럼 이렇게 좀 잘 알려진 제품들을 쓰시라고 이제 권하죠. 그리고 뭐 금액도 보니까 이게 주행을 일정 거리를 하고 나면 요소수를 그만큼 채워줘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주행하는 동안 요소수를 계속 분사를 하기 때문에 일정 거리가를 주행하고 나면 요소수도 다 떨어지는 거죠. 모하비는 확인해 보니까 요소수 탱크가 14리터라고 그래요, 용량이. 보통 한 뭐 20리터까지 늘어나는 경우들도 있는데 14리터 정도를 채우면 보니까 10리터가 요소수 금액이 뭐 5,000원 전후더라고요. 뭐 싼 거는 3,000원에서부터 뭐 8,000원 뭐 이렇게까지 있던데 얼마를 넣어야 되는지는 저도 지금 테스트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이미 그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정보가 있으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뭐 보통 뭐 한 5만 킬로를 주행하면 요소수를 얼마를 넣더라 뭐 이런 식으로 아마 나오겠죠. 이거 한번 넣어 볼까요? 저도 궁금해 가지고. 자,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고요. 이 요소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소를 물에 타놓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무색 무취라고 그랬거든요.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다고 그러는데 근데 사실 오줌은 냄새가 나잖아. 암모니아가 CO2랑 결합을 해가지고 그렇게 된 게 하여튼 요소인데 그러면서 냄새가 없어지나 봐요. 저 사실 좀 궁금했거든요. 요소수라 그래서 약간 찌린내가 나는 거 아닌가 궁금했는데 무색 무취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기에다가 넣어서 오, 들어간다. 쫄쫄쫄 소리가 나네요. 네, 이렇게 해서 그럼 이거를 여기 넣는 거는 꽉 차는 건 어떻게 확인을 하는 거지? 어쨌거나 지금 게이지에 보면 지금 현재 이 차는 뭐 신차다 보니까 아직까지 요소수가 별로 부족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뭐 한 1리터 정도는 들어가겠죠. 이렇게 해서 집어 넣으면 되더라.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게이지를 보시고 여기에 어느 정도 들어가면 좋은지를 한번 체크하셔가지고 넣은 다음에 얼마나 들어갔나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죠. 쉽네 이거 생각보다. 이게 공부를 안 하고 이게 확인을 해보기 전에는 이게 막연하게 부담스럽더라고 이게. 이 기름 넣을 때마다 요소수도 또 넣어야 돼. 막 요소 그러니까 그 액체가 좀 냄새 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자, 무색 무취의 요소수 이런 것들을 집어 넣으시면 됩니다. 네, 여기 모하비라고 이렇게 큼지막하게 써놓고 이렇게 쫙 연결시키고 앞에도 LED 이렇게 아이스 큐브처럼 만들어져 있던 부분도 여기에 적용이 되어 있고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머플러는 막혀 있는 거 요거는 페이크고요. 머플러는 이쪽에만 아래쪽으로 머플러가 뚫려 있고요. 짠. 현재 이 모델은 이게 5인승 모델이군요. 이 모델은 5인승 있고 지금 2열도 확인해 보긴 해야겠지만 일단 여기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렇죠. 보통 이 정도 대형 SUV라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넓지는 않은 경우들이 많은데 이게 이제 7인승까지 나오다 보니까 2열의 위치가 아무래도 앞쪽으로 좀 많이 가 있는 거죠. 아예 5인승으로만 나오면 그러면 2열 공간을 좀 더 확보를 해가지고 뒤로 조금 더 밀어 놓을 텐데 이게 7인승, 6인승까지 있다 보니까 2열이 앞으로 좀 많이 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서 접어야 되는 상황이네요. 자, 이게 등받이 각도 조절이 꽤 여러 단계로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확 밀어 버리려고 했는데 계속 걸리네요. 엄청나게 길군요. 으아차! 그러면 이렇게 해서 누워보면 자, 이것도 접어봅시다. 같이 거. 와, 진짜 단계가 많네. 와, 얘는 진짜 상당히 평평하게. 지난번에 풀플랫 이야기했지만 얘도 약간 올라옵니다. 그래도 셀토스보다는 좀 많이 눕긴 하네요. 자, 여기서 누워보면 우와, 진짜 이 등받이가 전혀 안 닿고도 이만큼 남을 정도로 굉장히 여유가 있네요. 여기
파노라마 썬루프를 뚫어줘야 이렇게 비 오는 날은 여기 누워서 유리창에 떨어지는 빗물 감상을 하면 딱 좋은데, 파노라마 썬루프는 없고요. 작은 썬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저씨 방송하시죠? 네! 자, 앉으면, 와, 여기 앉아도 키가, 지난번에 소렌토가 제가 머리가 닿지 않았나요? 송원 기자가 앉아가지고 이렇게 뭐 밥 먹는 신용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이렇게 앉아도 충분히 머리가 안 닿을 만큼 여유가 있습니다. 이쪽 끝으로 가면 물론, 여기 가면 이제 좀 닿죠. 그렇긴 한데, 천정 높이도 상당히 좋고, 바닥도 상당히 넓고, 결국은 이제 문제는 팰리세이드를 선택할 거냐, 모하비를 선택할 거냐를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을 하시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가격 차이도 분명히 많이 나고, 이 차는 일단 뭐 프레임 셰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가격 차이가 나고, 그리고 팰리세이드는 가솔린보다 디젤이 더 비싼데, 디젤이 4기통 2.2고 이거는 6기통 3.0이니까 거기에서도 또 가격 차이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차는 반자율 주행 기능을 완전 기본으로 다 넣었거든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부터 시작해서 다 들어있으니까 그냥 기본형만 사더라도 다 적용이 돼 있는데, 그거를 팰리세이드의 옵션을 감안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뭐 정확하진 않지만 약 한 700만 원 정도 이게 더 비싸지 않은가 라고 지금 대충 계산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차는 이제 뭐 LD 같은 것도 적용돼 있고, 터레인 모드도 변환하는 것도 적용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프레임 셰시에 6기통 디젤에, 그리고 사륜구동을 좀 더 험로 주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들이 좀 더 적용돼 있는 것, 그런 걸 감안해서 700만 원 정도 차이면, 결국은 이제 고객들이 원하는 그 SUV의 방향이 뭐냐로 결정을 하는 거죠. 예. 나는 프레임이 있는 차가 필요해. 나는 뒤에 트레일러 뭐 연결해서 끌고, 그리고 막 험로도 자주 가야 되고, 그래서 나는 프레임 차가 필요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모하비를 선택하셔도 충분히 좋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나는 SUV 사가지고 험로 절대 안 가, 거의 갈 일이 없어,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가격을 고려했을 때, 가격까지 고려하면 팰리세이드가 좀 더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죠. 그거는 거기에서 결정 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기존의 모하비 같은 경우는 상품성 자체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프레임 SUV를, 이게 지난번에 제가 프레임 바디라고 자꾸 말씀드렸더니만 바디 온 프레임인데 왜 프레임 바디냐고 바디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어떤 분이 말씀을 하셨고, 근데 기아 홈페이지에도 프레임 바디라고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프레임 바디는 사실은 틀린 말이죠. 프레임에 셰시가 연결돼 있고, 이 위에 이 껍데기가 바디이기 때문에 사실 프레임 바디라고 하면 안 되고, 모노코크 바디는 맞는데 프레임 셰시의 바디 온 프레임이 맞긴 하지만, 뭐 기아에도 프레임 바디라고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이런 스타일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는 이 차를 사도 충분히 괜찮겠더라. 자, 2열만 한번, 공간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1열은 앞에서 제가 운전해 온 그 상태이고요. 이 정도만 해도 공간 뭐 여유 있네요. 이게 3열까지 고려한 2열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2열 공간도 지금 무릎 공간이 주먹 1개 이상이 들어가니까 이 정도면 공간이 여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등받이 각도는 이걸로 해야 된다고? 그러네. 뭐가 없죠? 그래서 이걸로 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몇 단계인지 모르겠는데 엄청 많이 눕는군요. 이거 좋다. 이게 슬라이드도 되는구나. 그렇겠죠. 3열에 타려면 이제 슬라이드가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여유있고 좋네요. 등받이 각도도 많이 높고, 이거 무슨 이만큼 등받이 각도 차이가 이만큼 많이 나니까 이건 뭐 엄청나게 여유 있군요. 2열에도 송풍구 마련돼 있고, USB 2개 있고, 220V 단자도 마련돼 있고, 요거는 이제 그 트림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열선 시트도 마련돼 있고. 팰리세이드가 이만큼 누가 썼나? 안녕하세요, 모트리온 박규돈입니다. 네, 인사를 다시 드리네요. 이런 경우 없었는데, 그 모하비 영상 보고 오셨잖아요. 그 영상이 2주 전에 찍은 거예요. 그날 그 모하비 촬영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 태풍이 오고 있어가지고 그래도 혹시나 하고 일단 뭐 앞부분 찍기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그 후에 계속 비가 와가지고 주행 관련된 영상을 전혀 못 찍어가지고 지금 2주 만에 다시 인사를 드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금방 넘어오셨지만. 자, 지금 모하비를 지금 시승을 하고 있는데요. 뭐 제일 관심 가는 부분이 첫 번째는 승차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대형 SUV들도 나오고 특히나 이제 그런 차들은 좀 모노코크 타입이다 보니까 지금 팰리세이드가 인기가 워낙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모하비랑 조금은 더 비교를 하게 되는데, 결국 모하비만의 장점이 뭔지를 찾아야만 이제 모하비의 가치가 있는 거죠. 근데 승차감 부분이 아무래도 그 프레임 타입이다 보니까, 프레임 위에 이제 바디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잘 다듬어 내느냐가 사실 좀 관건이기도 했죠. 근데 일단 저는 승차감은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이게 분명히 승차감이 그 모노코크 타입이랑은 분명히 차이가 나요. 이게 무거운 프레임이 기본적으로 충격을 흡수를 해주고 그 위에 이제 바디가 올라가다 보니까 분명히 차이가 나긴 나는데 이 정도면 저는 세팅을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지난번에 태풍 때문에 사실 촬영은 바로 못했지만 그 대신 그 덕분에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인 일이 있어가지고 촬영은 못하고 이 차를 가지고 장거리 주행을 좀 했어요. 사실 그때 궁금했던 게 뭐였냐 하면 모하비를 가지고 장거리를 가면 어떨까가 사실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가족이랑 같이 좀 한 거의 왕복 한 600km 정도 주행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생각보다 승차감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게 분명히 굉장히 좀 단단한 편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단단한데 작은 요철들은 흡수해내는, 그러니까 이제 저기 조화혜연 기자의 표현에 따르면 주먹이 세긴 센데 글러브를 끼고, 두꺼운 글러브를 끼고 때리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요거는 모노코크 타입이랑 어쩔 수 없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라 인정을 하되 이 타입 중에서는 승차감을 상당히 잘 다듬었다. 근데 전체적으로 상당히 단단한 느낌이 있다 보니까 안심감도 상당히 괜찮고, 그래서 장거리 주행하기에도 저는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뒷좌석에 이제 애가 타고 있었는데 애 말도 이렇게 그 평상시에 K7을 타다 보니까 K7에 비해서 뒷좌석 공간이 좁죠. 특히 이 차는 뒤에 화물 공간이 굉장히 넓고 또 3열까지를 고려하다 보니까 2열이 상대적으로 좀 차 크기에 비해서는 2열 공간이 앞뒤 폭이 좀 좁은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좁다는 게 좀 불만이었고, 그 다음에 승차감에 대한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그 대신 이제 등받이 각도가 좀 많이 누우니까 조금 더 자세가 편한 점, 그런 점들은 또 장점이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장거리 주행에도 큰 무리가 없다. 제가 생각할 때 모하비를 선택하시는 분은 이 일단 스타일, 모하비의 이 아주 터프한 스타일이 좋아서 선택을 하시거나, 아니면 굳이 프레임 타입의 SUV가 필요하기 때문에 선택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번에 모하비가 페이스리프트를 되면서 가격이 꽤 많이 올라갔잖아요. 많이 바뀌기도 했고, 특히나 이제 인테리어도 진짜 많이, 전 인테리어 이 정도면 외관 안 바뀐 것도 전혀 저는 뭐 아쉽지 않을 정도로 일단 인테리어가 정말 마음에 들게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뭐 상당히 뭐 만족스럽고요. 거기에다가 통풍 시트라든가 또는 뭐 반자율 주행 기능 이런 부분들까지 지금 완벽하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페이스리프트 완전 정말 박수를 치고 환영하는 페이스리프트거든요. 네, 그렇게 봤을 때 뭐 가격이 굉장히 좀 많이 높아진 게 부담스럽긴 하지만 프레임 타입이 꼭 필요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뭐 반가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일단 느낌을 말씀드리면, 일단 그 외관에서 제가 이 허머 같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막상 실내에도 타보면 여기에서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일단 시트 포지션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앞에 본네트가 이렇게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는 데다가 이 움직이는 모션 느낌이 랭글러 느낌도 많이 나고요. 그리고 또 허머 느낌도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차 성격 자체가 완전히 좀 탱크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타입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모하비는 진짜 꽂힐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분명하게 갈라지는 거죠. 왜 내가 모하비를 선택해야 되느냐. 평상시에 아무래도 도심 주행을 더 많이 하고 조금 더 약간 비즈니스에 가까운 그런 스타일의 차를 원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팰리세이드가 더 좋죠.
그래서 이 차가 나왔는데 값이 많이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뭐 사고리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야, 팰리세이드가 저렇게 좋고 잘 나왔는데 굳이 왜 모하비를 사냐, 당연히 팰리세이드지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많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지만 모하비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고, 모하비의 장점을 알고 계셔서 그 장점이 필요하신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이 모하비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렉스턴도 그 프레임 타입이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이 차는 일단 엔진 자체가 6기통 3.0이다 보니까 힘도 더 좋고 정숙성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엔진에서 장점이 상당히 많죠. 그리고 반자율 주행 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도 또 장점이 확실히 많다 보니까 조금 더 그 프레임 타입의 SUV 중에서 좀 더 옵션이 잘 갖춰지고 고급스럽게 편안하게 타는 거를 원하시면 그런 분들은 이제 모하비가 적합하고요. 모하비는 일단 기본이 가격이 4,700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격에 대한 부담이 많이 있죠. 그런 반면에 프레임 타입의 SUV를 원하면서 좀 더 저렴하게 싸게 시작해서 막 편하게 쓸 수 있는 차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G4 렉스턴으로 가시면 그게 더 맞겠죠. 뭐 G4 렉스턴 가격은 이 차는 도저히 뭐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확실하게 차별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요즘은 웬만큼 SUV들이 다 모노코크 타입으로 다 바뀌고 있잖아요. 뭐 심지어는 랜드로버까지 지금 다 바꿔가고 있으니까 그랜드 체로키가 바뀐 거는 뭐 옛날이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모노코크 타입의 SUV로 거의 많은 부분들을 커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G바겐이 여전히 존재하고, 그리고 또 그 프레임 타입의 픽업 트럭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는 기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픽업이 없으니까 기아의 고민이 그거죠. 모하비를 유지시킬 것인가 아니면 모하비를 단종시킬 것인가가 고민인 건데 결국 픽업 트럭이나 아니면 프레임 타입의 SUV를 원하는 수요가 분명히 있고, 그런데 마침 모하비의 인기도 여전히 유지가 잘 되고 있으니까 이제 이 프레임 타입의 SUV를 유지하겠다라는 게 기아의 생각인 거죠. 네, 오늘은 시승 소감보다는 이 프레임 타입 SUV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 G바겐이랑 이번에 새로 나온 그 랜드로버 디펜더를 보면서 사실 좀 고민을 했거든요. 뭐냐면 G바겐은 스타일을 안 바꿨잖아요. 차가 완전히 거의 실내도 그렇고 완전히 새롭게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외관 스타일을 거의 안 바꿨거든요. 일부만 조금 손본 정도로 바뀌었는데 그런 반면에 디펜더는 스타일을 완전히 바꿨지만 그 디펜더만의 아이코닉한 그런 터프한 이미지를 그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 속에 살짝 녹여 넣었죠. 그 두 가지가 서로 방향이 다른 거예요. 여기에서 과연 어떤 게 더 나은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디펜더처럼 완전히 새로운 현대적인 기술이 적용된 그런 스타일이면 거기는 아무래도 좀 더 접근 가능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걸 좋아하실 수도 있죠. 그런 반면에 사실 이제 그 오리지널리티를 살려준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또 많이 있다 보니까 디자인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저도 그쪽이에요. 가능했다면, 물론 이제 가능하지 않으니까 바꿨겠지만, 가능하다면 G바겐처럼 그 오리지널한 디자인을 좀 유지를 해주는 것도 사실 방법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저기 지나가는 저런 뉴코란도라든가 아니면 쌍용의 무쏘 같은 그 디자인을 지금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무쏘의 그 디자인을 살린 신형 SUV가 나오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게 되는데,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이제 G바겐에 한 표를 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죠. 그렇게 보면 이 모하비도 존속의 이유는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이 모하비를 기아에서 앞으로도 계속 약간 아이코닉한 모델로 좀 더 계속 다듬어 가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지만 이제 기존의 모하비가 디자인이 이게 뭐 완전 아이코닉한 그런 디자인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이번에 바뀐 거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들거든요. 좀 굉장히 터프한 이미지로 바뀌어가지고 좋긴 한데, 근데 기존 이미지하고 약간 이렇게 오버랩이 되면서 조금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만약에 완전 풀 체인지 모델이 나온다면 그때는
아주 좀 더 아이코닉한 느낌이 강조된 터프함을 살려가지고 디자인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기아차만의 그 프레임 타입 SUV로 좀 더 잘 만들어 나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자, 일단 이 차는 뭐 터프한 이미지 자체가 딱 타면서부터 이 본네트 위의 움직임이, 이 느낌 자체가 진짜 그 터프한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랑 스티어링 어시스트 부분이 이번에 획기적으로 사실 발전이 됐는데, 현대 기아차가 갖고 있는 최상급의 기술력이 다 적용이 됐습니다. 이건 뭐 사골이라고 이야기 절대 못할 만큼 완전 새롭게 적용이 돼 있다 보니까 지금 LFA까지 적용됐거든요. 그래서 차로 중앙을 유지해주는 실력이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제가 타고 있는 K7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는 한 세대 정도, 한 3세대는 아니고 한 0.3세대 정도 전 기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차는 일단 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켜야만 이 스티어링 어시스트가 지원이 되는데, 이 차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없이 스티어링 어시스트가 바로 켜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K7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 도로에서는 60km 이하에서는 전혀 쓸모가 없거든요. 작동이 안 되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일반 도로에서도 전 속도 구간에서 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일반 국도인데다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안 켰는데도 지금 스티어링 어시스트가 작동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만 하더라도 사실 굉장히 좋은 거죠. 속도는 뭐 상황에 따라서 컨트롤 하더라도 핸들을 지가 돌려주고 있으니까. 그런데다가 차로 중앙을 유지해주는 실력까지 엄청나게 좋아요. 이건 뭐 진짜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죠. 네. 그리고 일반 국도에서도 이렇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키면 이거 진짜 잘 가거든요. 사실 완전 개선되기 전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쓰고 있는 저로서는 이거 진짜 부러운 부분이죠. 이거 여기 방금 이게 중간에 그 교차로여 가지고 실선이 끊어졌었는데 근데도 이거 유지를 해주네요. 자, 그리고 이번에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의 인터페이스가 살짝 바뀌었습니다. 뭐냐면 예전 같은 경우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장치를 온하고 그다음에 셋 기능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버튼으로 온을 한 다음에 이 토글 스위치, 속도 조절하는 스위치로 셋 방향으로 누르면 그때부터 이제 세팅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그걸로 속도 조절을 하고, 새로 리줌을 할 때도 그 셋 버튼에 RES라고 적혀 있는 방향으로 리줌 버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인터페이스가 바뀌었습니다.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버튼을 누름과 동시에 바로 세팅이 돼요. 그 다음에 속도를 조절하면 되고요. 만약에 잠깐 일시 해제하거나 아니면 다시 새로 시작을 할 때는 이 버튼, 이 토글 버튼을 그냥 꾹 눌러주면 리줌이 돼요. 예전에 이걸 위로 올려야 리줌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버튼을 꾹 눌러주면 리줌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일단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버튼을 누름과 동시에 바로 셋이 되는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익숙해지면 훨씬 더 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차간거리 유지하는 거나 이런 부분들은 뭐 똑같고요. 그리고 고속 주행 시의 안정감도 뭐 충분히 좋았었고요. 그리고 소음에 대한 부분도 기존보다는 좀 많이 개선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직도 아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시겠지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품성이 굉장히 많이 좋아져서 일단 상품성 면에서는 뭐 거의 따질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륜구동이 적용돼 있고, 이 랜드로버의 터레인 리스폰스를 닮은 이 트레인 모드까지 적용돼 있다 보니까 좀 더 다양하게 오프로드를 손쉽게 즐길 수 있는 점, 이런 점들도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 된 부분이다 라고 봐야겠죠. 지금 오늘 아무래도 이번에 모하비 시승을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프로드 주행을 좀 해보고 싶었어요. 이게 좀 사심이에요. 분명히 죄송하지만 제가 오프로드를 좀 타고 싶은 생각이 아무래도 있더라고요. 특히나 이런 차들을 만나게 되면. 그래서 오늘도 이제 좀 가볍게긴 하지만 이 차의 오프로드를 한번 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좀 아주 싼 SUV 뭐 이런 거 하나 구해가지고 오프로드를 좀 제대로 한번 체험해보는 그런 생각도 좀 갖고 있긴 있습니다. 좀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